부담은 느끼지 마시고요. 저는 또 많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스피디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또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라고 제 소개를 하는데 빅데이터 전문가들하고 주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삼성전자 정도 돼야지 데일리 베이스로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데이터를 남기더라도요 숫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해봐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정도 되면 소비자들이 데일리 베이스로 삼성 휴대폰, 냉장고 이런 것들을 막 SNS상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삼성은 아마 그런 데이터를 다 크롤링 해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막상 분석해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회장님과 리더님들이 아시겠지만 소비자는 미치지 않고서는 삼성전자를 위해서 데이터를 흘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막상 분석해보면 데이터하고 데이터 사이에 컨테미네이션, 오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데이터가 왜 쌓였는지 소비자 관점에서 해석해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고객 경험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강연을 갔던 곳도 삼성 디지털 플라자입니다. 아마 청주에도 있으실 거예요. 서울에도 블락마다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디지털 플라자의 고민은 뭐냐면요. 젊은 애들이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와요. 20, 30대들이. 노트북도 만져보고 냉장고도 막 열어보겠죠. 막 실컷 만져보고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나오면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깔아준 직구 사이트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삼성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샵에 와가지고 물건을 만져보는데 온라인 가서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은 우리가 과연 이 DT 시대 때 소비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우리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계속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 건지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요. 앞으로 직영하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 숫자를 엄청 줄일 거예요. 그 대신 아마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갈 겁니다. 그 대신 삼성 디지털 플라자 숫자는 줄이되 이제 삼성 디지털 플라자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이 주지 못하는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들로 굉장히 많이 바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마트 같은 것들은 숫자가 엄청 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저도 가끔 이마트 가지만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러거든요. 여기 왜 왔지? 아까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SSG 들어가가지고 클릭하면 내일 아침에 배달이 오는데 내가 여기서 왜 줄 서 있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마트의 강점은 굉장히 넓은 부지에 굉장히 넓은 샵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집어넣고 괜찮은 가격으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에 가면 그거보다 더 많은 물건들이 더 싸게 팔지 않습니까? 심지어 옛날엔 배달도 늦었는데 지금은 클릭하면 다음날 배달이 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샵들은 지금 온라인에 경쟁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세계는 어떤 형태의 샵을 만들 거냐면요. 굉장히 버티컬하게 갈 겁니다. 버티컬하게 간다는 얘기는 집중력 있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개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마켓 이런 건 만들 겁니다. 왜냐면 그건 온라인으로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DT가 굉장히 발달되면서 공간들 진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서울에 있으면 기업들을 데리고 공간 투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제주도의 기업들을 모시고 제주도도 가거든요. 제주도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DT 시대 때 단순하게 온라인 샵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파는 오프라인 샵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주로 디지털 마케팅 연구소를 세워서 디지털 관련된 프로젝트를 주로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계신 회장님들과 리더님들이 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소비자들, 새롭게 변화된 소비자들하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좀 스피디하게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기업들하고 일을 하는데 그 가장 좋아하는 기업은 빙그레입니다. 되게 의아해 싶은데요. 한 4년 같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빙그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바나나 마두유가 있거든요. 이 바나나 마두유가 1974년생입니다. 솔직히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진짜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게 데일리 베이스로 80만 개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80만 개가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굉장한 아저씨인데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계속 사먹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는 특이한 마케팅 활동 되게 많이 합니다. 이 단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입구를 벗겨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 스트로우 꽂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는 막 영국의 유명한 디자이너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저런 이상한 스트로우 만들고 그랬거든요. 링겔 모양도 막 만들고 그랬어요. 저런 거 만들면 갑자기 전 국민이 막 병동화가 됩니다. 자기들 병동을 다 차려놓는 거죠. 그리고 저희 건국대학교 애들도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빙그레가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회장님하고 리더님이 운영하는 회사랑 굉장히 다르게 빙그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물건을 못 팔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물건 못 팔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딩 고딩들이 완전히 인종이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놀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회장님들하고 리더님들도 틱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맨날 미국에서 틱톡이란 플랫폼을 뭐 못 쓰게 만들겠다 아마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회장님하고 리더님이 회사에 한번 가셔가지고요. 야, 니들 중에 휴대폰에 지금 틱톡 깔아다 두고 단 한 번이라도 컨텐츠 올려본 사람 손 들어봐봐. 그러면 아마 직장 내에서 손 드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도 회장님 생각해 보시면 회장님들 중에 틱톡 깔아다 두고 한 번이라도 컨텐츠 올려본 적이 있는 기억을 해보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빙그레는 그렇게 이 플랫폼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거의 100% 쓰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빙그레가 모든 아이스크림군에서 다 1등이 있거든요. 바 분야에는 메로나를 엄청나게 팔고 있고 요즘 투게더를 누가 보고 그러는데 파인트 분야에는 투게더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무이하게 못하는 분야가 콘 분야입니다. 콘 분야. 콘 분야는 롯데 월드콘에 밀려가지고 빙그레가 콘 분야는 맥을 못 쳤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롯데 월드콘을 잡기 위해서 야심차게 출시한 게 슈퍼콘 출시하잖아요. 슈퍼콘 아이스크림. 엄청난 R&D 비용과 엄청난 광고 비용을 써서 아마 손흥민 축구선수 통해가지고 광고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플레이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슈퍼선, 슈퍼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광고를 만들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 광고의 컨셉은 손흥민 축구선수가 훅송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추고 그럼 저 영상을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려다 두면요 당연하게 젊은 애들이 저 춤을 따라 추겠죠. 따라 춘 영상을 어디다 올릴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틱톡에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틱톡은 자기가 춤추는 동영상을 한 15초 정도 올리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바이트 댄스가 만든 곳입니다. 근데 이 틱톡이 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할까요? 아마 회장님하고 리더님들도 유튜브 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시면요. 유튜브 상에서 2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으는 게 거의 임파서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셔도 한 1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유튜브 상에서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면요. 재미가 없어요. 진짜 2분만 되더라도. 그럼 재밌게 만들려면 편집하셔야죠. 자막도 막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유튜브 상에서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네 컨텐츠를 왜 봐? 네가 내 컨텐츠를 봐야지.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공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클릭만 하면 15초 정도 자기 영상을 마음껏 편집해서 되게 쉽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영알못이라 그래서 영상 편집을 전혀 못하더라도 누구나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소위 말해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빙그레라든지 이렇게 10대, 20대, 30대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들은요. 이런 플랫폼들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지금 20대, 30대들이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야 이걸 누가 돈 주고 사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아마 회장님하고 리더님들께서 최근에 올 여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여의도에 있는 스타벅스에 한 여자분이 나타나가지고 음료를 300잔을 시켜줬잖아요.
음료를 300잔을 시키고 한 잔만 마시고 음료 마시면 주는 17개 굿즈 받아가지고 그냥 가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면 와, 세상에 미친 사람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면 와, 스타벅스가 물건을 굿즈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려고 300잔을 시키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스타벅스가 팬덤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컨슈머가 아니라 팬슈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팬덤을 만들어내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너무나도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빙그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거 누가 돈 주고 사 이런 생각이 들지만 워낙 재밌게 놀아주다 보니까 빙그레는 팬덤이 엄청 두꺼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3만 개 만들면 일주일 안에 솔드아웃을 시켜요. 돈 주고 팝니다. 사는 사람이 몇만 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기업들은 돈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저도 기업들하고 많이 일을 하지만.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1974년생이잖아요. 엄청 오래된 브랜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 매출이 막 10% 이상 이렇게 오르기가 굉장히 힘든 브랜드인데 올라요. 그래서 빙그레는 보면 우리 굉장히 옛날 브랜드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매출이 오를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특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여기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참석하신 리더님하고 이제 회장님들은 10대들, 20대들한테 물건을 파실 건 아닙니까? 그럼 30대, 4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 하는지를 잠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같이 일을 한 곳이 대교입니다. 근데 대교는 주 비즈니스 모델이 눈높이 선생님 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눈높이 선생님이라고 해서 방문 학습지 교사죠. 그러면 이제 회장님하고 리더님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방문 학습지 교사 수요가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한마디로 방문 학습지 교사를 통한 매출 같은 것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물론 회장님께서 데이터를 보셔야 되겠지만 느낌상 줄어들 것 같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특히 코로나19에는 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사람을 집에 또 아무도 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대교는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 눈높이 선생님 보내는 데서 나오는 매출이 매년 줄었거든요. 그래서 대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이런 눈높이 선생님 보내는 형태의 비즈니스는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점주마 아줌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점주마 아줌이들은 30대 전업주부님들을 비꼬는 말은 아니고 30대인데 젊은 이제 가정주부님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를 가진. 근데 이분들은요, 자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눈높이 선생님, 막 빨간펜 선생님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혁신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수학 문제도 AI가 큐레이션 해주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대교는 여기에 별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내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대교가 작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CGV 설득시키는 겁니다. 여기도 옆에 CGV 있으시잖아요. CGV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야, 같이 일을 하자 이럽니다. 너 예전처럼 극장에서 영화 걸어 놓는다고 해서 비즈니스 안 될 수도 있어. 너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다 집에서 누워가지고 아이패드로 넷플릭스 보잖아. 근데 중요한 사실이 넷플릭스가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는 극장에 안 걸리잖아. 좀 있으면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올 거고 애플 TV도 들어올 거고 HBO 맥스도 들어올 건데 그게 모든 공통점이 인터넷 스트리밍 기반으로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영화가 극장에 안 걸리거든요. 애들이 이제 극장에 안 올 수도 있어. 너 예전 같은 애들이 아니야. 근데 가족들이 다 온다고 생각을 해봐봐. 돈을 두세 배 쓸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지금 가족용 콘텐츠는 못 만들잖아. 공간만 제공해줘 내가 넣어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랑 같이 CGV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공간을 계속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CGV 송파점이라고 헬리오시티라고 엄청나게 많은 점주마들이 지금 서울에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려고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공간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왜냐하면 애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애들이 어텐션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한 7가지, 8가지 공간을 정신없이 다녀야만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영화를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부모가 영화를 보다가 휴대폰을 꺼내서 클릭을 하면 우리 애가 어떤 세션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형태로 뭔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대교가 이런 비즈니스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DT 시대 때 30대라고 불리는 그 점주마라고 불리는 분들도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겁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같이 일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기술 위주이기 때문에 주로 TV 광고하거나 매거진 광고를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TV 광고, 매거진 광고를 통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리칭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작년에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만드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했던 게 LG 서포트즈. 이게 뭐냐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자기 집에 LG전자 제품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온라인상에서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기업들이 30대, 40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클라이언트 중에 가장 올드한 클라이언트는 신한입니다. 신한이랑 지금 2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신한은 은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타겟입니다. 40대 이상의 어느 정도 자산이 가진 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DT에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제가 작년에 신한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신한에 있는 임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국민은행이 총파업했었거든요. 국민은행이 10년 만에 총파업을 했었고 거의 국민은행 오프라인 점포가 3분의 1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막상 문 닫았는데 인터넷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야, 국민은행 언제 총파업했어? 내가 국민은행 쓰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요즘 누가 은행 가? 3분의 1 가도 아무 문제 없어. 문 닫아도.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국민은행 총파업이 거의 은행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타겟으로 할 10대들 있잖아요. 20대들.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한테 최근 6개월 동안 은행 가본 사람 손 들어봐봐. 그러면 진짜 한 명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대들이 뱅킹을 안 하느냐? 하죠, 걔들도. 근데 그 하는 대상이 토스, 뭐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이런 것도 쓰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뱅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토스,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카카오뱅크 솔직히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1,000원은 있잖아, 1,000원은. 아까 매점도 가더구만. 1,000원만 넣어. 이거 뭐냐면 26주 동안 적금 들으라고 안 해요. 26주 동안 게임하자 그럽니다. 매주 1,000원, 2,000원만 넣으면 게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매주 게임을 클리어하면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을 준다든지 이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에는 뭐 소셜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소셜 레커니션 리워드 이런 거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게임하는 방식에서 테크닉을 써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0대, 30대들이 한 몇 달 만에 200만, 300만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제가 아직도 지금 신한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금융 데이터와 금융 기술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는 신한입니다.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쏟아부었던 게 신한솔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 그게 엄청나게 자원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한이 생각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은요. 대면하는 걸 비대면으로 바꾸는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온라인 세상하고 오프라인 세상은 완전 다른 세상이고 다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다른 문법이 필요하고 다른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대면하는 걸 비대면으로 바꾸는 것만 그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내추럴 본 IT 기업이잖아요.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D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디지털 상에서 어떻게 소비자와 소통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KB 하나은행이 컬처뱅크 시리즈라고 해서 서울에서 북바이북이라고 막 20대들이 많이 가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런 서점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이게 광화문에 있는 은행입니다. 거의 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시면 점심때 가면 직장인들이 막 널브러져가지고 책 읽고 막 뒤에 말고리 같은 거 달아주면 무료로 커피 주고 그럽니다. 강남역에 있는 은행은 29cm라고 온라인 편집샵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저게 은행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왜 저렇게 만드냐면요. 여기서는 파이낸스를 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은
번호표 뽑는 은행을 안 오거든요, 젊은 애들이. 근데 여기서 획득하는 데이터가 다는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획득해야 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뭔가 데이터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방문을 안 하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만 뭔가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NH투자증권이라 그래서 아시겠지만 NH투자증권이 지난달에 그 비싼 압구정 로데오역에 다방을 열었거든요. 다방을.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NH투자증권이 다방을 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방을 열었어요. 여기 가면요. 그냥 내가 데이터만 흘려주면 무료로 커피 주고 빵 주는 데입니다. 그럼 NH투자증권이 이걸 만든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 솔직히 젊은 애들이 되게 불행한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축을 해서 집을 못 사는 시절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패닉이 와가지고 영끌해서 돈을 빌려가 주식 투자하잖아요. 엄청나게 20대, 30대들이 주식 투자에 몰빵을 하는데 걔들이 NH투자증권 대리점을 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진짜 안 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앱을 깔게 만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은행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테트리스 적금 이런 것들은 거의 조킹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많은 기업들하고 일을 해보면요. 지금은 10대들한테 새우깡을 팔건 50대, 60대들한테 금융을 팔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때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을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혁신을 만들지 못하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5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들이 주 경쟁자가 될 거라고 거의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애플이 스마트워치 만들었을 때 2014년도에 스와치 그룹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2014년도에 스와치 그룹 회장이 그랬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스위스의 시계 팔리는 양보다 애플이라는 하나의 단일 회사가 시계 파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 초에 6개월 동안 LG U+랑 일을 했었는데 제가 LG U+ 갔을 때 상무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무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수가 우리 LG U+의 경쟁자가 KT랑 SK텔레콤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이 교수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럼 얘들이 경쟁자가 아니냐? 경쟁자죠. 근데 이 세 기업은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기업이 뭐 하는지 다 알거든요. 다른 기업이 법망을 어떻게 조율해 가면서 어떻게 IPTV를 팔고 통신을 팔고 다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애들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국내에 넷플릭스가 들어왔는데 코로나19라서 다 집안에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구독자 수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 갑자기 LG U+로 막 IPTV를 막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LG U+가 LG U+ 구독을 하면 휴대폰에 넷플릭스가 박혀져 있고 넷플릭스 가장 빨리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여기는 망사업자들이고 여기가 주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컨텐츠 프로바이더 때문에 불공정 계약을 해야 되고 걔한테 고객을 숙여야 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애플은 미국 가면 젊은 애들이 애플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벅스 멜론 이런 애플 뮤직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애플 TV가 영화를 만들거든요. 방송을 보고 나중에 집에 가면 애플 홈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럼 애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우리 시스템 안에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홈 시스템도 작동하고 휴대폰도 우리 휴대폰 쓰네. 구독에 구독 매달 7만 원만 내면 이 모든 시스템 다 쓸 수 있고 매년 휴대폰 바꿔줄게. 이렇게 딱 되면요. 사람들이 다른 브랜드로 스위칭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압도적으로 통신 시장에서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플이 유리하게 선정한 통신업계가 마켓시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무도 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기업들이 주 경쟁 상대라고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망사업자, 어떻게 보면 B2B 관점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세상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DT라는 거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되는 소비자 관점에서도 CEO님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끝내
BT에 맞는 어떤 형태의 고객 경험을 줄 건지,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팔 건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는 상관없습니다.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뭔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을 하시든 B2B 기업을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사실은 디지털